예,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방울이라고 합니다. 이 방울이라는 이름이요, 한국에서는 참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 벨인데, 요즘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에 많은데요. 그 제 나이 또래에는 참 드문 이름이었습니다. 어, 참 귀엽고 예쁜 이름인데, 제가 생긴 건 그러지 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동아시아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기록문화,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 중에 이제 기록문화가 있는데, 이 동아시아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정근대 시기에 그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그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통된 어떤 이 인쇄술인데, 이 나라별 지역별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서양에 우리가 이제 인쇄술 하면 서양에 이제 구덴베르크 금속 활자를 얘기하는데 그 맥락과 이 동아시아의 인쇄술의 맥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다룰 동아시아의 범위는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들인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 다른 지역도 인쇄술로 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한 거고요. 다른 나라도 만약에 인쇄술이 있고 그렇다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가 향후 연구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인쇄술 관련해서 현재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요. 하나씩 보면 2009년도에 중국의 그 목판 인쇄술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그 목판에다가 종이를 원고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제 칼로 새기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이제 목활자입니다. 이 인쇄술이 있다가 보겠습니다. 목판하고 활자 인쇄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2010년도에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을 긴급 보호 목록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긴급 보호 목록으로 등재한 이유는 현재 이제 이게 상당히 사라질 위기에, 전승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그 저장성 위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재 이 목활자를 갖고 그 지역의 족보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기술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책을 들고서 옆에 그 위에는 이제 나무로 만든 활자들이 있는데요. 그 활자들에서 알맞은 글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심는 그 글자를 배열해가지고 찍어내는 거니까요. 그 활자를 이제 골라내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판인데요. 이제 목판을 새기면 이제 이런 어떤 책판이 되는데, 현재 그 한국의 고려대장경,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 판이 현재, 이거는 이제 세계 기록 유산이 되겠죠. 이렇게 등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에서 그 안동에 가면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조선시대 때 그 유교가 발달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나온 조선시대에 가능했던 여러 가지 목판들을 수집을 했는데, 이제 그 책판들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 그 목판 인쇄가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베트남의 이제 응우엔 왕조,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존속했던 이 응우엔 왕조 시절에 다양한 책들을 간행했던 그 목판들이 있는데 이 목판들이 현재 2009년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쇄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텍스트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인쇄를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세기 유럽의 이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유럽의 어떤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됐고, 그것이 이제 서양의 근대 문명, 근대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동아시아의 인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활자는 텍스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데요. 동아시아에서는 그 텍스트의 대량 복제를 하는 거는 활자가 담당했던 게 아니라 목판이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활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활자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과 필요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됐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인쇄술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목판과 활자 인쇄를 동시에 고찰해야 되고, 양자의 관계,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양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중국을 먼저 보면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책도 많이 찍어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적으로 인쇄는 목판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활자를 몰랐냐? 알았죠.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활자 기술을 알았습니다. 현재 이제 북송과 원나라 때, 북송대와 원나라 때 기록에 의하면 북송대는 진흙 활자, 그러니까 도자기처럼 흙을 구워서 만든 활자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원나라 때는 이제 나무로 만든 목활자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실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중국에서는 진작부터 이 활자에 대한 기술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실생활에서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별로 이렇게 성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실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활자로 찍어낸 실물은 명나라 때 민간에서 만든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당시는 조선에서는, 조선이죠. 조선인데, 조선에서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선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선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과 비교해보면, 조선의 금속 활자가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차이가 아니라 조선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좋은 기술자와 인력과 물력을 투입해가지고 최고의 책을 찍어냈던 거고, 명나라 때는 중앙정부에서 찍은 게 아니라 민간에서 개인이 이제 찍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좋은 장인들을 이제 데려와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도 민간에서 일부 책을 찍었지 대부분의 책은 다 목판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때에도 우리가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아주 거질의 책인데, 청나라 이것도 이제 그 황실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그 금속 책을 주로 간행했던 기관이 이제 무영전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 중국에서 찍었던 책을 본다면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책을 찍어낸 거의 뭐 99.9%는 다 목판으로 찍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활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제 일찍부터 이 인쇄 기술사라든가 서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데,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문자의 특징입니다. 한자는 알파벳과 달라가지고 글자 하나하나가 별도로 다 이제 쓰는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음성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글자는 뭐 수만 자가 되고요.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글자만 해도 한 3, 4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자로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글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활자가 한 세트로 이 활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 수가 뭐 10만 자에서 20만 자까지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활자로 만들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목판에다가 장인들 동원해서 목판으로 새겨버리는 게 훨씬 저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 종이와 붓, 먹이 발달해가지고 서예 예술이 아주 캘리그래피가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활자는 이런 서예의 서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활자로 만든 책을 보면 왜 글자가 이렇게 못생겼어? 못 만들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서양의 구덴베르크 활자하고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활자 크기 규격화에 실패했다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으로 만든 활자는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이 문제는 나중에 이 활자를 이렇게 글자를 배치해가지고 찍을 때 많이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 결정적인 이게 난점인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 활자 크기 규격화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책을 대량으로 찍어 프린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처럼 중국은 책이 이제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활자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 목판으로 아예 그냥 새겨가지고 찍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 실제 책을 간행하는 과정에서는 목판이 훨씬 선호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목판 인쇄를 보겠습니다. 베트남도 아마 일찍부터 중국에서 이 목판 인쇄 기술이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베트남 학자들의 저도 이제 연구 성과를 참고를 했는데요. 보면 초기부터 기록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세기 이전까지는 아마 일부 사찰에서 목판으로 아마 이 불경과 불교 관련된 인쇄물을 인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 사원에서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15세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목판 인쇄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보면 베트남에서 이 목판으로 해서 지폐도 찍어내고 책들도 많이 찍어내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중국을 다녀온 그 사신이 중국에서 이제 인쇄 기술을 들여오고 나서 이거를 이제 민간에 홍룩, 뭐 리에우짱 이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한 번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연구소권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마을에 이런 기술을 전파해가지고 이 마을이 이제 장인 마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마을이 전문적으로 목판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응원 왕조 시대에 오면 아주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률, 행정, 뭐 지리, 뭐 백과전서 등등,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 필요한 다양한 책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책을 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베트남 이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보면 베트남 북부 불교 사원, 특히 대승불교 사원에서 다양한 책을 찍어냈던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목판들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 연구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활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 베트남에서도 활자로 책을 찍어낸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아마 이 목판 인쇄를 주로 많이 정근대식에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뭐 8세기 후반에 이 백만탑 다란이라 그래서 불경을 아주 간략한 불경인데요. 탑에 넣었던 탑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 밑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제 요 다란이 조그만한 거 이렇게 넣고 이랬는데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진작부터 중국을 통해서 이 목판 인쇄 기술이 전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세계 학계에서 보면 어디가 최초다 뭐 이런 얘기 논쟁을 많이 합니다. 최초가 어디냐? 물론 최초 논쟁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최초가 아니라 본격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그게 활용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8세기 후반 백만탑 다란이 이후로 한 200년 동안은 크게 이게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없고 실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이제 대부분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 필사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책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또 10세기 들어서 중국이 이 당시에 이제 송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면서 안정화되는데, 이 송나라가 되면 최초로 대장경도 만들고 책을 많이 찍어내거든요. 중국은 송나라 때가 거의 인쇄술의 절정기,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당시 뭐 고려, 그다음에 일본, 거란 뭐 주변 나라에 다 전파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고려 대장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런 책들이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목판으로 책을 찍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이 목판본,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다 이거 대승불경입니다. 불경들이 이제 대부분 간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공부하기 위한 책들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믿는 그 사찰이 있고 사찰에다가 이 불경을 봉안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전들을, 그러니까 이제 목판이니까 이제 많은 경전들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경전들을 많은 사찰에다가 봉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당시에 이제 10세기부터 불교 경전을 목판으로 간행하는 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활자를 보면 일본도 활자를 알았습니다. 활자를 진작부터 썼는데, 일본은 활자를 아주 뭐 30년, 50년 동안 쓰다가 또 안 썼어요. 그 일본은 왜 그랬냐,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활자는 우선 이제 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어디서 영향받았냐, 뭐 언제부터 시작했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키리시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키리시탄이라는 말은 일본 발음인데, 이거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큐슈 지방에 16세기부터 이제 서양의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를 하는데, 1582년에 이제 발리냐노라고 하는 예수의 그 신부가 일본의 소년 사절단을 조직해가지고 유럽으로 파견합니다. 가가지고 교황도 만나고 거기에서 서양 문물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당시 서양에서 뭐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구텐베르크 서양의 이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배우고, 그 돌아올 때 그 기계를 들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159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일본 큐슈 지방에 있으면서 책을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기독교 관련 그 책들인데 100종 이상 간행했는데 현재 아마 30종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키리시탄 판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에도 막부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방임했어요. 그냥 너희들끼리 거기서 잘 열심히 해라 했는데, 1612년도에 이제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면서 이 사람들 다 쫓겨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서양에서 들어온 이 서양식 금속활자 기술은 일본에서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묘하게도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는데요. 침략해가지고 조선에서 이 금속활자를 들고 갑니다. 책도 들고 가고, 그다음 기술자들도 이제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의 금속활자 기술이 당시 상당히 발전해 있었는데, 조선의 금속활자 기술을 갖고 일본에서 이제 한 50년 동안 이거 책을 찍어냅니다. 이거를 이제 고활자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속활자는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고 귀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시 이제 천황하고 당시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제 상납이 됩니다. 그래서 천황명에 의해서 게이초 칙판이라고 하는 이제 몇몇 책들이 간행이 되고, 그다음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조선의 금속활자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후시미판, 또 스루가판 이런 책들을 간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일본에서도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활자 기술을 들고 와가지고 책을 그렇게 찍어내다가 왜 이게 일본에서도 안 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역시 이게 문자의 문제입니다. 일본도 한자도 쓰고 일본 문자인 가나,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써서 이제 텍스트를 만드는데, 이거를 아까처럼 글자를 일일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또 다른 문제는, 아마 일본이 에도 시대가 되면 민간 상업 문화가 상당히 발달합니다. 민간에서도 책을 많이 찍어내고 많이 유통시키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런 대량으로 책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아마 목판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1624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몇십 년 사용되다가 일본에서도 이 활자 기술은 쇠퇴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는 목판의 시대다. 시간이 거의 돼가나요?
그 다음은 역시 이제 한반도입니다. 고려와 조선인데요. 제가 이거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특이하게 이 한반도 고려와 조선의 특이한 점은 금속활자와 그 목판 기술이 그 계속해서 병행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듀얼 스트럭처, 이원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에, 왜 그랬냐? 아까처럼 중국이나 일본은 활자를 썼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으로 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시들부들 했어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발전해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의 상황을 보면 이 책을 다종 소량 여러 책을 조금씩 분량을 적게 찍어낼 필요성과 책을 또 많이 찍어낼 필요성이 동시에 공존했는데 다종 소량을 할 때는 활자를 썼고 대량으로 책을 찍어낼 때는 목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종 소량은 금속 활자는 중앙 정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책을 이제 소량으로 찍어서 지방에 내려보냈고 지방에서 만약에 이거를 널리 퍼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책을 똑같이 목판에 새겨가지고 책을 이제 찍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하기 때문에 목판과 금속 활자가 동시에 필요했고 두 가지가 계속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 가지 목판, 그 금속 활자하고 목판 인쇄술이 동시에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큰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글 활자는 시간이 없어서 Be 넘어가겠습니다. reminded about 마지막으로 having the time.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 인쇄술을 만들어낸 힘은 뭐냐? 이것도 초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판으로 책을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뭐냐? 이거는 결국 이 불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는 그러니까 초기 인쇄물은 대부분 다 불교 관련이고요. 불교 중에서도 이제 동북아 불교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독특한 사유치기가 어떤 이제 인쇄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추동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경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경전들을 지니고 이거를 널리 퍼뜨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아마 이 Please be 목판을 reminded 통해서 of 책을, like 왜냐하면 목판 비슷한 기술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책을, 불경을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에서 문자는 이거는 신성한 겁니다. 성인이 만들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중국은 전통적인 건데,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아마 중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경을 찍어내는데 써보니까 이게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기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책들이 필요하면서 이런 목판, 그 다음에 활자 기술을 통해서 이 다양한 책들을 찍어내서 전파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